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여의도 쪽집게로 불리는 김영익 교수님의 신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전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에 대한 내용과 함께 페이지2북스의 허락을 받아 그레이트 리셋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액 약 1경 2,488조 원,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 세계 최대 규모인 256%, 이탈리아나 심지어 남미의 베네수엘라보다도 높은 국가 채무를 진 나라,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2015년 국가 부도를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81%였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그리스보다 많은 256%에 달합니다. 일본 중앙정부의 부채가 100조엔을 넘어서기 직전인데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일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8천억 달러, 즉 일본 연간 생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스가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 특수로 회심의 전환을 도모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았고 무관중 올림픽을 하게 생겼으니 올림픽마저 빚만 남길 공산이 큰 일본의 미래 참 암울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말 미 연방정부 부채도 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전 세계 정부 부채가 10조 달러 증가해 9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국가 부채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의 빚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천문학적으로 누적됐습니다. 이후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채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2010년에는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합니다. 2019년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어 가계 경제를 지원했고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국가 채무가 늘어났지만 중국의 채무는 일본이나 미국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일본과 미국이 정부 부채인 반면 중국은 기업 채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버틸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그리스처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의 부채를 기업들이 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진 막대한 채무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중국에서 도산한 기업이 무려 46만 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랄까요?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도산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온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중국 경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벌써 살생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채 비율이 500에서 1000%에 이르는 헝다와 완다 같은 기업의 이름들도 살생부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부터 많은 부채에 허덕이던 부동산 업계의 공룡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중국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칭화유니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중앙기업이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돈을 풀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불어나고 정부 지원금과 대출로 버티는 악성 좀비 기업들이 양산되며 이것이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는 듯한 착시 현상을 주는 모습, 현재 중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난해 기업들의 도산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일본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쓰러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풀어 줄도산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모습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일본은 망해 없어져야 할 악성 기업들까지 억지로 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과 은행권의 대출로 대거 살아남은 것은 향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기업 파산 건수는 급등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은행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최저금리로 악성 기업들을 부양하다 보니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와 낮은 수수료로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은행들은 최근 들어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고객을 위하는 척하면서 한쪽에서는 영업점 이용 수수료나 ATM 기기 이용, 휴면 계좌 이용 수수료는 더 인상하려는 모습인데요. 실상은 일본 은행의 부담마저 일본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은행들의 부실화가 악성 좀비 기업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은행들의 내부 시스템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매체에서 보도된 일본 은행의 근황이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10, 20대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유물이 된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 은행들이 2020년 11월이 되어서야 사용을 종료한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스켓이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놀라운 건 3.5인치 디스켓을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1917년 IBM에서 최초로 개발됐고 디스켓이라는 말 자체가 IBM의 상표일 정도로 커다란 이변을 불러왔습니다. 초창기에 나온 것은 무려 8인치로 용량은 50KB였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전자문서를 타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플로피 디스크밖에는 아예 없었고 데이터의 백업 역시 플로피가 가장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USB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2007년 이후 플로피 디스크는 사실상 사용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들은 2020년에야 플로피 디스크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니 아직도 컴퓨터에 디스크 넣는 장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하지만 일본의 민간 은행들은 형식적으로 2020년 종료 선언이라도 했지만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일본 은행과 중국 은행은 결국 최근 또다시 돈풀기를 선언했습니다. 마치 양국의 두 은행이 부채 폭탄이 가져올 비극을 경쟁적으로 먼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다시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이 15개월 만에 다시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영 압박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또다시 시장에 177조 원이라는 양적 완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 역시 스가 총리와 회담한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끝없이 이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듯이 일본과 중국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분명 엄청난 기업 부채와 공산당이라는 정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온 뒤 오랜 불경기를 벗어날 방법이 전무해 보이기 때문에 양국 경제의 내리막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판사 페이지2 북스에서 나온 그레이트 리셋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서강대학교 김명익 교수는 자신만의 주가 예고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9.11 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그 후의 반등, 2004년 5월의 주가 하락과 2005년 주가 상승 등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한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레이트 리셋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드러나는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금리가 명목 GDP 성장률과 일치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낮은 비정상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세계 주요 대학에서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사용하는 맨큐의 경제학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최근 뉴욕타임스의 저금리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저금리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저금리의 원인을 6가지 측면에서 찾았다. 첫째, 지난 20에서 30년간 소득 불균형 확대로 경제적 자원이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투자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됐다. 둘째,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의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금리를 떨어뜨렸다.
셋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충격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기성세대의 저축 성향이 더욱 높아졌다. 넷째, 1970년대 이후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다섯째, 실리콘밸리형 테크 산업은 과거 철도, 자동차 공장만큼 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현대 비즈니스는 과거만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맨큐 교수가 지적한 이유 외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저금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시장 금리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물가 상승 초기에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당 수준 넘어서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자본 수입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세계는 2008년, 2020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고 신흥시장의 기업은 부실해졌다.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는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금리가 오르면 부실한 국가부터 위기를 겪고 각 경제 주체들은 뼈아픈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의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거품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점차 다가올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서 시작될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경고함과 동시에 부채가 가져올 혼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정치를 포함한 국가 시스템은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푼 돈으로 경기를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각국 은행들의 진짜 경제 실력이 드러날 텐데요. 빚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